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부동산 값이 하락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값이 뛰었던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전세를 놓은 분들은 금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이 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떡할까요? 단순해요. 월세를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금리 인상이 무서워서 집을 팔고 눈앞에 다가온 건 당장 나간 건 인플레이션이에요. 왜? 내년 3월이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부동산 정보들 중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 실질적인 정보만 깐깐하게 골라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깐깐한 부동산 꼰대들의 깐깐한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금리 인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금리 인상이 돼서 어떤 내용이냐면 금리 인상이 돼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수요가 또 급감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들 매물은 많아졌는데 물건이 안 팔려. 수요가 떨어져서 왜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물건들이 이제 경매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경매로 나오면 지금 시세보다 한 70% 이하로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또는 집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 거 팔고 현금으로 바꿔라. 현금으로 보유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지금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금리 인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 제가 놀랐는데 중립적인 분들도 이제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이 왜 나왔는지 저희 깐깐한 부동산 꼰대에서 깐깐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 이제 취득세라는 게 있어요. 취득할 때 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보유세, 마지막 팔 때 양도소득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취득세가 지금 4%에서 8%에서 12%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중과돼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보통 개인은 3%, 법인은 6%예요. 그러면 6%의 세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20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보유세를 내면 현재 집값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요. 얼마 전에 최고 세율이 65%에서 75%까지 올랐어요. 여기에다가 지방세가 10% 플러스 되니까 82.5%.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벌게 되면 내 손에 1억 7,500밖에 남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금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다주택자들을 괴롭혔어요. 집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 빨리 팔아라. 근데도 불구하고 집이 매물이 안 나와요. 안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네. 최근에는 임대사업자들을 막 괴롭히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임대사업자를 괴롭혀도 물건이 나올 것 같지가 않고 뜨문뜨문 나올 것 같아서 집값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누구 타겟이에요? 1주택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을 이제 타겟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집 사지 말아라. 굉장히 저렴한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 언제? 3년 후, 2년 후에 많이 나오니까 현금 보유해라 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 분들을 이제 괴롭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과연 맞는지 저희가 오늘 깐깐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지 이 금리 경제 금융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서 제가 이제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개략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두세요.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금리를 이제 무섭게 올린다.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를 왜 올릴까? 어떤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 물가 상승 때문에 올리긴 하는 건데 이것도 분명히 구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금리 인하를 하는 부분은 바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서 이제 돈을 시중에 많이 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요.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럼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면 물가가 좀 뛰겠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최근 10년 동안 이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살아나. 그러니까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금리 인하를 계속 감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됐어요. 저금리 시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로 금리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더 이상 금리를 인하를 해도 시중에 돈이 안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이 새롭게 돈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죠. 그게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그 양적 완화라고 많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는 뭐냐면 금리를 인하를 못하니까 돈을 풀려고 하니까 시중에 채권이라는 게 있죠.
만약에 이 채권이 모자라면 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채권을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이 채권을 중앙은행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져오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돈이 많아지면 똑같이 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다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경기가 살아나는 이런 구조를 점점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최근 2020년 접어들면서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전염병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말 뭐 기름값도 시작을 해서 거의 마이너스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이 양쪽 하나를 엄청나게 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쪽 하나 채권을 많이 산 거죠. 채권 국채도 많이 발행하고 다시 사들이고 해서 돈을 엄청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점점 살아나긴 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 너무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뛰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더군다나 이게 뭐 약간 전저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마이너스의 물가 상승이다 보니까 최근에 아주 물가가 많이 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뛴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여지면서 야 이거 금리 현상은 필수다라고 하는 뭐 어떤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건데 이게 단순하게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바로 할까? 자 올려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예전에는 금리 내리고 올리고를 편하게 했지만 지금은 중간에 우리가 뭘 거쳤죠? 바로 이 양적 완화를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적 완화를 거쳐서 간 돈은 양적 완화를 거쳐서 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적 완화를 거치려고 한다면 테이퍼링이라는 걸 해요. 이 테이퍼링은 뭐냐? 점점 가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처음에 이만큼 했으면 이거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서히 양적 완화를 줄이는 거죠. 이렇게 서서히. 자, 이렇게 줄이면서 경제에 돈이 덜 풀리는 충격을 경제가 준비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경제에 충격이 덜 가게끔 하면서 자연스럽게 양적 완화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바로 서서히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중앙은행은 두 가지가 목표예요. 첫 번째는 물가 안정이에요. 근데 물가 안정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고용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중요시 생각하는데 현재는 물가가 안정이 됐지만 이 고용 안정은 아직 해결이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고용 안정이 해결이 안 되고 물가 안정만 가지고도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가 많이 뛰니까 당장이라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분들이 부딪히면서 5대5 미국에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5대5 2023년도에 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5 2025년도까지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5 이렇게 이제 갈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요. 이제 가정이죠. 안 한다고 하면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과연 이거를 따라서 금리를 올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에서 반드시 금리를 올려야 될까? 금리를 안 올리고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그럼 한국 경제는 무너지나? 뭐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뭐 유튜브나 이런 분들이 많이 큰일 났다라고 하는 기사 뭐 내용을 많이 찍으시는데 이게 과연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게 과연 맞는 건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당장의 기준금리 인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왜?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도 채권 순매수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채권을 외국 사람들이 계속 사줄 거다. 그럼 우리나라로 돈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자, 1990년대 이후 우리가 이제 이 역전한 미국 금리가 이 한국 금리보다 높았던 때가 3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3번의 사태를 놓고 과연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고 우리가 위험할까라는 내용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총 3차례의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기준 역전이 국내 금융시장에 비교적 큰 타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999년 6월부터 2001년 3월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최대 1.5%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죠. 미국이 1.5%가 더 높았어요. 근데 차입 형태로 유입됐던 외국인 자금의 일부 유출이 일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금방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미국보다 높았던 2차 역전 시기 2005년에서 2007년도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 주식 자금이 유출됐지만 채권 자금은 오히려 유입됐다. 그러니까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을 팔았지만 셀바잉 했지만 채권, 우리나라 채권은 오히려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굉장히 안전하게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한국의 국채 금리는 2005년 7월부터 11월까지 상승하다가 안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되게 안전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2018년 3월부터 한미 기준금리 3차 타격은 더욱 미미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게 뭐 최근에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이죠. 미국이 2017년인가 이때 2018년도에 1% 정도 더 높았죠.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전혀 느낌 없었죠. 그래서 2016년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 순매수 금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금리보다 더 높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역전되는 현상이 보이면서 선제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채권을 갖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약간 안 좋게 봤죠. 근데 막상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고 나니까 별거 없는 거야. 한국은 탄탄해.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사람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생길 때는 걱정이 돼요. 그러나 막상 이게 겪고 나면은 한국 수출 잘하네, 한국은 안전하네 하면서 오히려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뭐 크게 처음에는 또 그런 현상이 약간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전혀 문제가 없은.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서 올릴 필요는 전혀 없고, 그걸 가지고 굳이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서 부동산을 팔 필요 또는 사야 될 부동산을 안 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 금리도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걱정은 굳이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결론 내용으로 나왔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제 금리가 만약에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서 한국 금리가 따라 올라갔다는 가정 하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 과연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부동산 값이 반대로 하락을 하냐라고 한다면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부동산 값이 하락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값이 뛰었던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도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도 부동산 값은 폭등을 했고요. 최근에 2017년도에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갈 때도 부동산 값은 이때부터 상승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금리하고 부동산은요, 큰 지금까지는 관계가 없었어요. 부동산은 좀 별도의 수요 공급으로 항상 그 가격을 매겼지, 그러니까 공급이 많이 되면서 가격이 잡혔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 값을 잡진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 내용을 또 인용하지는 않겠지만은 보통 세계의 유명한 경제인들이 금리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한다면 두 자리 숫자는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면 우리나라 지금 0.5%의 금리를 10.5%로 올려야지 부동산 값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10.5%로 올릴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죠? 10.5%를 올렸다가는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또 하나 좀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금리가 1%가 오른다 또는 1%에서 2%가 올린다라고 좀 이걸 가지고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든 이유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워낙 세금이 너무 높아요. 취득세는 보통 8%에서 12%예요. 근데 이게 1%와 2%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금리 1, 2% 때문에 취득세 8%, 12%. 어떤 게 더 영향이 큰가요? 자, 금리가 1, 2%지만은 우리가 지금 보유세, 종부세는요 1%에서 3%, 법인은 6%예요. 자, 어떻게 이 매년 내야 되는 거예요, 매년. 자, 어떤 게? 그 종부세가 무시무시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양도세 최고세율이 82.5%예요. 자, 금리는 1, 2%고. 자, 요 세 가지 세금은 합쳐야 돼요. 왜? 취득할 때 내야 되고, 보유할 때 내야 되고, 양도할 때 내야 되니까. 즉 이게 무서운 거지, 지금 금리가 무섭진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오른다, 이거는 조금 지금까지 없던 일이 왜 하필 2020년도 넘어서 왜 하필 이런 시기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크게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매물이 쏟아진대요. 그러니까 이 1, 2%의 금리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집을 판다? 과연 그럴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나요?
만 여러분들 같으면 팔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LTV가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뭐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아예 대출이 나오지도 않고 보통 이제 50% 이하로 대출이 나와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전세를 놓은 분들은 금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실수요자 분들은 금리가 뛰면은 금리가 1, 2% 뛴다고 팔까요? 아니죠.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내가 안 내던 이자를 50만 원 더 내. 그런다고 지금 오르는 부동산을 팔까요? 아니겠죠. 실수요자는 소비를 줄이겠죠. 그러면 경기만 안 좋아지죠. 더군다나 자 월세를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고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이 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단순해요. 월세를 올릴 겁니다. 자, 금리는 1, 2%가 오르지만 임대사업자들도 2년에 그러니까 계약갱신할 때 5%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몇 프로죠? 연 2.5%를 월세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1, 2%를 월세를 올리는 걸로 충당하면 충분하다는 거지. 그러면 다주택자들 중에서 전세를 놓은 사람, 월세를 놓은 사람도 팔 일이 없어. 실수요자들도 크게 팔 일이 없어. 그러면 도대체 누가 판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세 번째, 수요가 감소한대요. 과연 이 금리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수요 감소도 큰 문제가 없는 게, 큰 영향이 없는 게 일단은 지금 대출 안 해줘요. 그죠? 대출 해봐야 50%고 자 2주택자들 이상은 대출이 아예 없죠. 우리가 이제 금리 때문에 위험한 분들은 뭐 한 30억, 25억짜리 아파트 정도를 갖다가 금리 대출을 갖다 15억 정도 아파트를 받은 사람들이 위험해요. 그러나 지금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큰 매물들, 오히려 큰 매물들은 대출이 거의 없이 현금으로 사요. 그죠? 그리고 이제 6억짜리의 대출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4억을 대출을 받는다. 이분들이 대출 뭐 30만 원, 40만 원 뛰는 것 때문에 물건을 내놓는다? 수요가 감소한다? 그것 때문에? 안 그렇죠. 그냥 소비를 감소하고 집을 사겠죠. 지금 뭐 4억까지도 완화해서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LTV를 워낙 그리고 DTV, DSR 해가지고 대출 규제를 엄청 강화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사는 사람들은 다 대출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금리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쏟아진다. 도대체 누가 파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매물 팔고 수요가 감소한다.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도 대출 안 끼고 사거든요. 대출하고 상관없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현실하고는 좀 어긋나는 예상이지 않을까. 저는 이 금리 인상이란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걱정하셔야 될 게 저는 바로 요 금리 인상 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1, 2%의 금리 인상이 클까 아니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뛰는 게 더 클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화두로 또는 경제에서 이게 지금 현재 배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중앙은행 쪽, 아무래도 경제 쪽인 거고 인플레이션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의도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이 지금 중앙은행에 계신 분들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을 원하고 여의도에 계신 분들의 목적은 바로 민심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민심은 자 돈이 시중에 많이 푸는 걸 좋을까요? 아니면 돈을 걷어들이는 걸 좋아할까요? 민심은 당연히 돈을 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을 풀려고 한다면 돈을 뭐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줄 수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도 뭐 채권을 만들어서 채권을 시중에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시중에 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권을 만들어서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로 양적 완화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3월에 뭐 주인이 바뀌죠. 주인이 바뀌는 큰 걸 하나 앞두고 있죠. 내년 3월에. 그러니까 이 3월 전에 어떻게든 민심을 돌려야 하는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돈을 걷어들여서 경기를 죽이려고 할까요? 더군다나 현재 이 분위기에서요. 그런데 중앙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 지금도 양적 완화가 되게 심하고 물가가 뭐 최근에 뭐 2점 몇 %씩 뛰고 있는데 안 뛰던 물가가 엄청 뛰고 실제 소비자 물가는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자제해야 되는데 자제.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이 민심을 얻는 이게 직업이란 말이에요. 민심을 얻어야 되는. 그래서 요 직업 이분들은 직업에 현재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3분의 2 이상의 좌석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중앙은행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요즘 하는 얘기가 뭐냐? 자, 우리가 채권을 만들 테니까 니네가 그냥 무조건 사.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지금까지는 여의도에 계신 분들 또는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채권을 만들어서 시중에 내놓고 이게 시장을 통해서 은행에서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런 얼마를 사들일지를 조절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 채권을 갖다가 바로 사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분들이 돈을 찍어내겠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경제랑 여의도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경제까지 하겠다. 이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부동산을 해서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이분들이 이제 경제까지 손을 대겠대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금리 인상이 무서워서 집을 팔고 또는 금리 인상이 무서우니까 집을 매수를 안 하고 현금으로 그냥 가지고 계실지, 언제 금리 인상이 될까? 뭐 여러분들이 뭐 예상을 해보세요. 몇 년 안에 될지. 그 다음에 바로 눈앞에 다가온 건 당장 나간 건 인플레이션이에요. 왜? 내년 3월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신문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과연 이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분들이 경제 부분을 지금 어떻게 손대고 있는지, 특히 이 채권 부분, 이게 양적 완화입니다. 채권을 이쪽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바로 돈이 풀리기 때문에 바로 인플레이션이 그 다음날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앞으로 크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거는 도표를 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잘못하면 조장돼. 왜? 지금 미국도요, 지금까지 돈을 풀어드린, 제가 이거 도표를 다 찾아놨는데 여러분들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이 양적 완화가 얼마나 심하게 됐는지, 이 미국을 따라서 우리나라 양적 완화도 얼마나 심하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기울기를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1번 금리 인상, 2번 인플레이션,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뭐를 할 건지 그냥 답이 그냥 순식간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부터 우리가 했던 양적 완화, 이거 아직 부동산 시장에 정확하게 미치지 않았어요. 영향이. 즉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다음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서 부동산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알려드릴 건데, 그때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과연 지금 인플레이션 된 양적 완화로 돈이 풀린 돈이 아직 부동산 시장에 절반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도 영향을 미치려고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 3월이라는 어떤 우리나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돈을 걷어들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즉 앞으로 3년 있을지 5년 있을지 아니면 또 1년 후에 약간 작은 금리 인상 때문에 당장 눈앞에 터진 인플레이션을 못 보고 지나치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내용을 깐깐하게 검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제 내용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알람 설정도 같이 해 놓으십시오.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깐깐한 꼰대 김꼰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